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이관섭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또 선거일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부천시 원미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설훈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설훈입니다. 저는 지금껏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서도 공정한 민주주의가 계속 지속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 설훈 후보의 시작 발언 2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설훈입니다. 제가 부천에서 15년째 살고 있는데 12년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부천 시민이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봐도 부천 시민들의 저를 위해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하철 7호선 배차간격 단축, 해건을 체육공원 리모델링, 상동 호수공원 재정비, 특고압, 지중화 해결,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교육시설 개선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저와 부천 시민이 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목표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항상 협력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의 통치 행위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배우자만 보호하는 대통령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당을 운영하는 행태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내쫓고 자신과 측근만 보호하는 당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에 출마하거나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더욱더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된 석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한 후보도 참석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한 민주주의자인지 출세와 명예만 바라는 사람인지 오늘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후보자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분들께서는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후보자별로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 다음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데요.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 드립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부터 먼저 공약 듣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30년 동안 외길을 밟아왔습니다. 이론과 실천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 공약이 한 10가지 됩니다만 그중에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를 첫 번째로 부천을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 부천과 서울의 부천은 아파트값, 집값 자체가 다릅니다. 교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은 민주당 세력뿐입니다. 서울의 예산은 1년 47조입니다. 부천의 예산은 2조입니다. 23배가 높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득을 부천이 취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부천의 전화번호 031을 당장 02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031을 쓰고 있는 경기도의 도시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저는 중상동 노후 아파트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바꾸겠습니다.
3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물도 새고 여러 가지 층간 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 왔는데 우리 아파트 물이 새 아랫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서울 서초구 정장으로서 70개 단지의 재건축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6만 2천만 한 달에 내면 지하철, 버스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것을 부천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시만 또 김포 고을드라이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선대 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7호선의 혼잡, 정차와 급행열차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또 외곽순환도로 차례차례 지하하겠습니다. 소음과 분진을 해결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부천의 지도를 확 바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2000세대 이상 1년에 떠난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부천의 미래 없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전국에서 응시할 수 있는 과학영재학교, 특히 AI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인근 목동이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공동학군을 설치해서 정말 부천의 학군을 일시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 추진력을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공약 발표 듣고 다른 후보들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른 후보, 박성중 후보에게 공약 관련 개별 질문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박성중 후보께서 부천을 서울시에 편입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부천 시민이 원해야 되는 일이지 그냥 누구 일방의 생각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부천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원하느냐,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먼저. 여론조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부천 지금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 정치권이 또 그거에 관련한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직능단체가 전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자님. 예, 장애가 질문 시간 발생할 수 1분 있습니다. 사용하실 예.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많이 뺐었는데요. 어느 쪽에서 집권당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 주민이 얼마나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은 분명히 서울에 편입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왜 아닌 얘기로 포장하시려고 합니까?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 답변 시간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한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예, 하시겠습니까? 서울시 편입 여론조사는 다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전당점을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 시민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서울도 서울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또 시의회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절차와 또 주민의 어떤 찬반 논란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어느 지방 그 주민자치위원회 갔는데 충분히 설명하고서 20명이 참석했는데 예. 찬반을 물으니까 19대 1로 찬성했습니다. 답변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약 발표입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의 공약 발표 3분 듣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부천 시민이 가장 원하고 부천 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3대 공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서는 이 토론회 중에 공통질문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 주민들께서 가장 큰 불편을 느끼시는 것이 교통 체증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해서 분진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철거와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철거라는 건 저는 다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3km 구간, 부천 구간만 말합니다. 제1순환고속도로를 지하하고 기존 도로를 철거하여 상동의 도심을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도로 철거 후에 상동 호수공원과 영상단점과 연계해서 자연, 문화, 레저가 복합된 힐링하는 광장의 형식의 일부를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볼 수 있고 아침 저녁이 삶이 있는 저녁과 아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중동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민간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서 노후화된 중동 역세권 재개발을 이번 국회에서 사업 추진을 끌어내립니다. 동쪽 서쪽 주민대표, 주민 간의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했고 LH 국토부와도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LH로 사업자를 변경했고 소방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등을 반영해서 주민분들이 바람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졌습니다. 새로운 후보가 이 사업을 맡게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재개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협상, 주민 간의 대화 등이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지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지역구에 가장 시급히 해결할 현안인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가는 겁니다. 부천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부천의 글로벌 가치 상승을 위해서 상동 영상문화단지 상동역 구간을 하부 공간을 연계한 한류 지하도시 건설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 부천에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다양한 국제적 행사가 존재합니다. 또 웹툰, 드라마, 영화, 한류 콘텐츠가 세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고액사 같은 거대한 한류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한류 문화 콘텐츠 홍보와 K컬처 팬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만드는 등 대규모 편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영상문화단지 내에 크리에이터 사관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유튜브 시대에 맞춰서 세계적인 크리에이터 양성화 과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이 변준소를 설치한다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 시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발언 시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상대 후보들의 공약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 서른 후보에게 1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른 후보님 공약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동 영상단지와 상동역 하부 공간을 한류 지하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지하도시는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하라는 것이 원래 지하로 파는 데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지하를 그런 도시로 만들므로 인해서 상동문화 영상문화단지의 차후에 어떤 개발이 될 경우에 그 지하를 활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게 첫 번째 저희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사관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직무 내용상 그것이 사관학교로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창의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사관학교에서 양성이 된다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상동 영상단지에 문화예술 디지털 콘텐츠 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인데 지하를 다 판다는 것이 아니고 1km 구간만 팔 예정입니다. 그 1km 구간만 파는 데는 상부가 거의 이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내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활용해서 한류 문화예술지구로 육성하면은 파내는 비용과 그리고 육성을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서 경제성은 충분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에이터 사관학교를 만들다고 약속을 하는데 SN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튜브 애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창조성과 장발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풀어나가게 되면은 사회에 끼치는 덕보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피교육자가 나와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때 그때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로 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사관학교가 필요할 것이다. 명칭은 꼭 사관학교가 아니더라도 교육기관이 꼭 필요하다. 그 교육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된다면은 충분히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자들이 나와서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유튜브의 폐점들, 가짜 뉴스의 범람 이런 것 등등을 정리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도 서른 후보에게 1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상동 영상문화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소니 픽처스라든지 EBS가 주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니 픽처스 이 관련 개념은 20년 전의 개념입니다. 또 소니 픽처스는 상당히 먹튀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이익만 남기고 도망가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 저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영상문화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 일부에 만화박물관이라든지 연예인 아파트 다 실패작입니다. 막 그런 문제에서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공 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본인이 추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서초구청장하고 서초 재선위원입니다. 서초 양재에서는 이미 이게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도 모두 잘할 수 사용하셨습니다.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상동 영상문화단지 부분은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몇 차례 이 계획이 세워졌다가 계획이 번복되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 또 철회됐습니다. 철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으로 나서야 되는데 새로운 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이게 말하자면은 수도권에 있는 금사라기 땅입니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천이 살고 죽고가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제대로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야 합의해서 부천시민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발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역 부분은 물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도 지금 몇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관여하면서 서측 동측 부분 대부분 다 이 중앙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다시 또 누가 나서서 이 부분을 이끌어낸다면은 시간 낭비가 분명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고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이건 설문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중동 역세권 재개발 사업은 특별히 제가 지적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가 있는 기간 내에 완비시켜야 된다.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의 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네, 서른 후보의 공약과 답변까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공약 3분 듣겠습니다. 네, 김기표 후보입니다. 부천은 전반적으로 활력을 찾아야 하는 도시입니다.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인구가 80만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하락형 도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슬프지만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구는 나가고 기업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산업이 그리고 이렇다 할 먹거리 방향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부천의 낡은 틀은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효용을 기대할 수 없고, 그 낡은 틀을 지탱하던 인물들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상동 영상문화단지에서 찾습니다. 그동안 부천의 가장 유휴 부지, 그러니까 부천의 미래 먹거리를 장만할 유휴 부지가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상문화단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좌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에 가진 지적 이점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매우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KTX 망 등을 통해서 지방에서도 올라오기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현재 의료 산업이 외국에서 오는 의료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순천향병원 같은 경우는 일례로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기 순번이 밀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병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2년까지 총 3만 5천 명의 환자가 부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5천 명의 환자가 방문을 했는데요. 그 환자 수 외에도 간병인까지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상동 영상문화단지를 의료와 치료, 힐링, 회복 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호텔, 컨벤션 센터를 짓고 기타 의료 관련된 산업들이 테크노파크나 그 주변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새로 당선되시는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뚜렷한 공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두 분 후보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개 신도시 및 원도심 재정비라든지 수도권 제일순환도로 지하화 그리고 1호선 경인전철 지하화 이런 것을 제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밸리 조성으로 4차 산업 신성장 거점 육성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부천을 위해서 그리고 인재들 유출되지 않도록 부천과학고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표 후보의 3분 공약 들었고요. 이어 상대 후보들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부족한 질문과 답변은 후에 주도권 질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가 김기표 후보에게 1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기표 후보가 의료도 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의료관광객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료법인은 영리가 불가능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별개 법인과 별개 사업기관과 별개 이 그룹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아까 박성중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된다. 서초에서도 잘 안 됐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잘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천이 쇠락해가고 있는 상태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만의 문제입니까? 서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뭐 지도자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 지도자들이 다 그럼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렇게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네.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문해. 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시계가 안 돌아가서. 네네. 잘 안 된다. 제가 이 공약을 내걸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말입니다. 잘 안 된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해왔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으면서 하겠다고 하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의료기관 당연히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의료기관과 힐링, 회복, 비영리법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단지 치료하는 의료법인만이 아니고 회복과 힐링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원스톱 시스템을 저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도 그 자체로는 영리가 날 수 없지만 그 주변에 파급되는 산업효과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큰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고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취급해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고민을 해나가고 그를 해나가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성을 발휘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자신이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서울 주변 도시가 똑같은 문제인데 지도자를 도매금으로 비난해서는 되겠느냐. 똑같은 문제라고 해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고민하고 진정으로 애정을 가지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낮과 밤을 계속하여 그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적어도 저와 같은 생각은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된다 안 된다만 논하고 있어서 발전이 안 됐던 것이 부천입니다. 제가 되도록 해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새 후보자의 공약과 질의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차례입니다. 질문은 새 후보에게 모두 똑같이 드리는데요. 자,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2분 드립니다. 이후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또 보충 질문한 후보가 지정한 후보의 답변은 1분입니다. 자, 새 후보들께서는 제한 시간된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 노후화에 따른 부천 중동 신도시 재생 방안입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는 지난 1989년 정부의 집값 안정과 주택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과 평촌, 산본과 일산 신도시와 함께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입주가 이루어진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도시가 노후화됐고 현재는 주거 기능만 수행하는 이른바 배드타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동 신도시를 단순히 주택 재정비를 넘어 주거와 경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된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먼저 새로운 미래 30 후보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작년 12월 8일 많은 반대와 고난 끝에 기나긴 협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이게 소위 일기 신도시 재생방안입니다. 이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꾸준히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전문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후로도 부천시와 협력해서 노후배관 교체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반달마을까지 교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모든 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일기 신도시 재정비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연속되는 간담회와 험난했던 협상을 특별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오래 정치를 했던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정비 사업은 설계 도면보다 주민들과의 친밀감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 소리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특별법으로 합의한 용적률이 500% 작다고 부천시 전체를 특례지역으로 지정해서 500% 이상을 받겠다는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노후계획도시입니다. 우리 부천시 전체가 아니고 중동, 상동 이 지역만 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 그러면은 전국을 상대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국토부와 다시 협상해야 되고 전국의 국회의원들과 다시 또 논의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신도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답변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자의 공통질문 관련 답변 듣겠습니다. 부천 중동 신도시 재생 방안에 관련 김기표 후보의 네네. 답변 듣겠습니다. 예. 중동 신도시 재정비는 역시 우리의 새 후보님들 모두, 저까지 포함해서 새 후보님들 모두 굉장히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사안이고 특별히 논쟁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이 돼야 되는 것, 그거는 당위의 문제고 어떻게 해내느냐 문제인데 아까도 굳이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부천시가 가장 용적률이 높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됐을 때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 시민들의 부담금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적어도 부천시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라도 용적률이 조금 더 상향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의 어떤 단지의 문제, 개개 단지의 문제로 맡겨놓아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이 현실적인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적률을 확대할 때 단순히 확대하자고 해서는 아마 설득력은 없을 것입니다. 그 용적률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우리가 제한도 해야 될 것입니다.
공공주택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문화단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공간이 있는 것과 연계해서 그런 도시에 있어서는 특별법에 있어서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 다음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후화의 문제와 재건축 문제는 역시 영상문화단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천의 밑거리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 공약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30 후보가 다른 후보분들 중 한 분을 지정해 30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께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고민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고민하시겠다고 해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운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리가 되고 확실하게 이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가지고 공약을 내세워야지 아주 고민하겠다는 것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공약이 아니죠. 사약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박성정 후보께서 부천 민주당이 제가 원래 믿던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네. 주도를 했고 우리가 하자고 발언 시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고요. 답변 김기표 후보의 1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표현해서 다소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 후보님들이 우리 재건축을 하겠다. 과연 말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재건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난 재건축 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용적률의 한계, 부천이 일기 신도시 지어질 때 용적률이 높게 지어진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이 한계가 있다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고 30년, 40년 지나도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력 부족과 국민연금 고갈 문제 해결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인구 소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령화의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상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시장 인력 부족 및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연금제도 개혁과 정년 연장 논의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자,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을 조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출생 문제를 어떤 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어야 될 어떤 정책입니다. 실제로 신혼부부들이나 아기를 가지고자 하는 부부들이 이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비용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본적인 것에만 얽매여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을 환경 중에 어떤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 문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아이를 낳으면 당장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접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력 단절 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정말 낳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난임 부부 예산 지원해 줘야 됩니다. 돈 많이 듭니다. 그분들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지원이 거의 미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돼야 되고, 기존의 어떤
지원금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결혼출산지원금 1억 대출하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새로운 미래 30 후보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지금 토론의 주제는 저출생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노령층과 청년 간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좋은 답이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에서 출생률이 제일 높은 데가 영광군입니다. 전남 영광군입니다. 영광군은 출생률이 1.75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2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전국적으로는 0.68명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광군이 그동안에 정말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전국 1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영광군은 청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결혼 문제, 그리고 출생 문제, 그리고 육아 문제, 이 문제를 아주 일관성 있게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 속에서 출생률 높이는 문제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출생률 문제는 이 부분 청년 문제와 출생 그리고 이 육아 문제만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 속에서 이걸 어떻게 출생 문제를 바꿔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이 엄마들이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육아를 혼자 담당하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사회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남자들도 육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경력 단절 때문에 애를 못 낳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정 시간 애를 키우고 나면 바로 들어와서 똑같은 조건에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회적 요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이건 우리 저출생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보충 질문 순서인데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후보가 다른 후보자분 중 한 분을 지정해서 보충 질의 30초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표 후보나 서른 후보나 다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서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번에 질문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력 부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출생률과 국민연금 고갈은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 문제 해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률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로는 출생률을 높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답이기 때문에 출생률과 기급 똑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의 주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들이 바라는 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출생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민족이 절멸될 상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질 상황까지 갑니다.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까지 되면은 없어진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특히 지도부 정치인 일반에서 이게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해결해낼 것인가. 지도부 전체가 모여가지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동을 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에는 새로운 미래 30 후보가 다른 후보분들 중 한 분을 지정해 30초 보충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표 후보에게 묻겠는데요. 물론 이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남 영광군이 출생률 1위도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는 대충 아실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출생률이 높아서 실제로 말씀하시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30초 쓰셨습니다.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영광군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것들이 전국에 도입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들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 무슨 세대 간 갈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질문의 취지를 전혀 잘못 이해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실제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사실 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하는 문제를 떠나서 아이를 낳을 환경, 경력 단절의 문제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기를 갖고자 하는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각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 후보자가 발언에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이끌어가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후보자별로 각 5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횟수에 상관없이 답변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지만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답변자에게는 최소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제지할 수 있고 또 질문과 상대방의 답변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할 점은 후보자들에게 최소 한 번씩은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먼저 저는 서른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서른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에 계시다가 탈당을 하셔서 새로운 미래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로 나와 계신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서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서른 의원께서 국민의힘 이중대이냐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되면서 완전히 변절됐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쓴소리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제지하실 이야기하겠습니까?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시간 남은 관계상 남은 시간은 서른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른 의원님, 이 김기표 변호사의 수상한 거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자세히 상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주문한 부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지 거짓인지 얘기를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밝히겠습니다만은 지금 박상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에 거의 가까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박성중 후보의 주도권 5분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중 후보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공직자였는데 검사 출신이었는데 아무리 변호사를 하지만은 이렇게 심각하게 내용이 지지분할까?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김기표 후보와 김기표 후보의 부인과 그리고 이영호와 이영호의 부인 이 네 사람이 함께 뭉쳐가지고 돌아가면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제가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 김기표 후보는 이 강주 송정동 땅에 대해서 이게 좀 살 때는 김기표 후보 살 때는 8,300만 원에 샀습니다. 매입을 하고 그 땅값이 22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돈 1억 5천만 원에 팝니다. 그럼 누구한테 파느냐? 이용한테 팔죠. 살 때에 그 김경희 그 사람의 남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한테 사고 부인한테 사고 남편한테 팔았습니다. 이게 살 때 8,300만 원인데 이게 그 사이 지가가 올라가지고 22억 시가 22억 되는데 그 부분이 공시지가를 하더라도 1억 5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거 1억 5천만 원 판다는 게 이 얘기가 되느냐? 답변 잠깐 해보십시오. 어떻게 돼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충분하면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8,300에 그 땅을 사고 아마 4년 정도 지나서 1억 5천에 팔았을 겁니다. 그 땅이 이영호라는 사람이 아마 개발을 해서 실제로 개발을 해서 공시지가가 올랐는데요. 제가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22억에 그러면 파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잠깐만. 네. 상식적으로 네. 20억에 공시지가가 10억이라고 그러면은 네. 최소한 얼마를 받는 것이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지만 형제간에로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는 탈세 혐의가 있습니다. 이 탈세 혐의가 있다는 걸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저는 고발한다고 그랬습니다.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2017년에 광주시 송정동 땅이 불법으로 훼손된 사고토지였다는 것 알고 있었죠? 사고토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사고토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건 알겠습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답변 중지하십시오. 사고토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알기로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 고발 들어갈 테니까 제가 알기로는 계십시오.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건저당을 부인이 건저당을 10억을 했는데 그럼 10억 자금은 어디로 갔고 말소 후에 또 그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10억은 어디서 만들었고 뭐 10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어디로 갔고 어디에 해체했고 어디 썼습니까? 그때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썼습니까? 돈은 계좌로 오갔죠. 제 계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럼 계좌 10억이 보시면 어디로 갔느냐고요. 15억은 건저당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채권 최고의 개념입니다. 아, 15억이 내가 아니었어요. 말씀했죠. 10억이지만 10억이 다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 가고 조금 일부 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아까 그거 보셨습니다. 제 계좌를 고발할 보신 적이 수밖에 없는 없잖아요. 상황까지 가고 제 계좌를 있습니다. 보신 적이 알겠습니다.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다. 예. 그러면은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는 또 있으니까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서른 묻지는 후보님, 박성준 못하겠습니다만 후보에게도 시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구속됐었을 때 울고불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책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만표 특수부 검사입니다. 물론 바로 위에 검사였죠. 근데 그 양반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한 거, 논두렁식에 응원하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변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책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저항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변호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일단 남은 시간은 박성준 후보에게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것은 2009년입니다. 근데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도에 아마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했고 그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아마도 그 정도인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십시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은 사람을 예.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장본인입니다. 그 제지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장본인에 대해서 그런 변호를 한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답변 시간이 민주당 지지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박 후보에게 짧게 질문, 답변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아까 이 김기표 후보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양심을 걸고 틀림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수사 요청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세 분 후보의 5분 각 주도권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열띤 토론을 이어주신 세 후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 마무리 발언 기회에서도 일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준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미래 서른 후보의 마무리 발언 2분 듣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12년간 저를 사랑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살림살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민생은 힘들고 국민은 아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동안 도대체 뭘 잘했는지 손에 쥐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망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
공격수가 되어야 할 민주당 후보 김기표 후보가 과연 정권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상사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위치에서 어떻게 심판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퇴직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루트가 다 있습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토론에서 다 보셨지만은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나도 답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3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관에서 경질했습니다. 그거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했습니다. 이건 검증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사천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후보를 민주당이 공천하겠습니까? 국민의 후보랑 공천할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을 공천했다는 것은 공천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청와대 비서관을 경력에 쓴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특수검사를 대표 경력으로 내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선거는 부천에서 정권 심판을 할 적임자가 누구냐? 이걸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2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후보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천시을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들은 4월 5일 금요일과 6일 토요일에 양일간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부천 원미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